강동원 씨가 1987이라고 읽는 게 맞죠? 이 영화에서 이제 이한열 열사 역할을 했는데 울었어요. 예, 그랬죠. 그게 뭐냐면 사실은 강동원 씨가 영화를 찍기 시작할 때부터 논란이 있었던 게 이제 강동원 씨의 외 증조부인가요? 그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어요. 외 증조부가 친일 행적을 했고 친일 인명사전에 올라와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을 이런 자손이 이한열 열사의 역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고 하는 비판 여론이 있었죠. 그게 이제 영화 그 기획사의 홈페이지도 올라오고 막 이러면서 논란이 됐었고요. 강동원 씨가 마음으로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어젠가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가셨었잖아요. 시사회장에 가셔서 영화 같이 봤는데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게 많은 빚을 지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본인이 느꼈다라고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연좌제가 없어졌잖아요. 아니, 강동원 씨 외 증조부가 물론 친일 행적을 했으면 그건 친일 행적한 것대로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분이 친일 행적을 했다고 해서 강동원 씨가 친일 행적을 한 건 아니잖아요. 증조부 일을 그렇죠. 외 증조부가 했던 일이 강동원 씨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건 연좌제예요. 근데 우리 사회는 연좌제를 인정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증조부가 했던 일을 본인이 책임지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강동원 씨는 저는 그 영화에 출연할 때 강동원 씨는 어떤 입장이었냐면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그 탄핵되기 전에 기획이 됐고 영화가 촬영이 시작됐고 캐스팅이 된 상태였단 말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이죠. 그러니까 1987년도 이 영화에 1987 영화에 이한열 역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블랙리스트에서 올라갈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문제였어요. 그 위험성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동원 씨가 흔쾌히 본인한테 어찌 보면 불이익이 올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한열 열사의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크게 박수 쳐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찌 보면 그 일, 그러니까 외 증조부의 그런 친일 행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그걸 했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사죄의 의미도 그는 담겨 있다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강동원 씨의 저런 모습을 칭찬해 줘야지. 그 외 증조부가 친일 행적을 했으니까 손자인 외 증손자인 사람한테까지도 그걸 묻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글쎄요, 강동원 씨의 좀 목소리를 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감독님이 울보예요.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참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게 많은 빚을 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었고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심정으로 참여했던 건데 아직도 마음이 많이 아프고. 근데요, 저는요, 요즘에 조금 섭섭했습니다. 우리 강배우가요, 이한열 역할을 하는데, 그, 홍보 포스터에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잠깐 이렇게 물었어요. 왜 우리 강배우는 홍보가 안 되냐? 이제 물었더만 깜짝 놀래게 감춰놨대요. 저런 일화도 있었는데 사실 강동원 씨가 그 외 증조부가 친일 인명사전에 올랐을 때 그때 논란이 좀 마음에 부담이 됐을까요? 강동원 씨 같은 경우에 이제 과거에 그 이 예능인가 어딘가에서 외 증조부에 대해서 좀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서 그게 이제 두고두고 캡처가 돼가지고 이제 뭐 친일 뭐 조상을 미화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목을 잡게 된 것인데 근데 강동원 씨는 잘 몰랐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 증조부에 대해서 그 어떤 사실은 또 외 증조부가 뭐 어떤 일을 하신 분인지 모르는 젊은이들도 꽤 됩니다. 뭐 일일이 다 알면서 잘하진 않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모르고 그냥 가볍게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알았다는 거죠.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돼서 사과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이 조금 너무 뭐 친일파의 후손 이런 식으로 낙인 찍기를 한 것이 아니냐. 근데 이제 강동원 씨는 사과도 사과지만 좀 친일파 후손이라고 또 낙인 찍기에도 확실히 애매한 게 뭐냐면 외가에 그러니까 외 증조부는 친일명사전에 올랐지만 외 할머니는 독립운동가 후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한 분은 그 친일인명사전에 올랐고 한 분은 독립운동가 후손이기 때문에 핏줄로 따지면 반반이거든요. 그럼 이분의 정체성을 그럼 어느 쪽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그 이 친일 쪽으로 나서는 건 문제가 있고 근데 그 강동원 씨가 낙인이 찍히게 된 또 다른 이유가 과거에 강동원 씨가 이런 사실을 폭로한 게시글이 삭제가 됐는데
그게 누군가가 이제 신고를 하고 이의 제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삭제를 하는 거거든요. 분쟁이 된 글은. 예. 그런데 신고자 명의가 강동원 명의로 돼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강동원 씨가 직접 어떻게 한 거 아니냐. 예. 그렇게 이제 오해가 된 건데 그게 아니라 소속사가 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소속사가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물론 소속사가 잘못했는데 예. 소속사가 한 건데 서류의 어떤 그 시스템상 직접 피해를 당하는 사람 명의가 거기에 올라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강동원 이름이 올라간 거지 강동원 씨가 직접 뭐 전화해서 신고하고 이런 게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오해가 잘못 퍼져서 강동원 씨한테 좀 잘못된 인식이 생긴 것 같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왜 할머니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인데 왜 증조부는 어떻게 친일파냐? 그러니까 이게 며느리로 사돈관계였던 네, 거죠. 맞습니다. 예. 며느리로 와가지고 그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고 노원필 씨의 후손이어서 예. 그런 것이고 당시에 이제 3.1운동 이후에 각 지역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고 노원필 씨가 구포 만세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고 노원필 씨를 독립운동 이렇게 훈장까지 주는 어떤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장손녀가 바로 이 강동원 씨의 외조모가 되는 예.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집안은요 노주현 씨인데 노주현 씨 집안도 대단하네요. 좀 노주현 씨 인터뷰부터 좀 먼저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가 고생을 하셨고 어머니가 고생을 하셨지만은 그래도 그냥 남부럽지 않게 키워주셨어요. 옛날에 보석상도 하셨고 생활 능력이 있으신 거죠. 어머니 아버지의 그 DNA가 조금 훌륭하세요. 동경 유학하시고 어머니는 이화학당 출신이시고 또 우리 형님은 아주 굉장히 치밀하고 조직적이신 분이에요. 저하고 달리. 그래서 그 대기업의 그 살림살이를 꾸려나가셨고 또 우리 형님이 제일 처음에 해외 현지 법인을 만든 사람입니다. 누님은 이제 서울미대에 나와가지고 동양화가인데 아마 꽃그림으로는 아마 돼갈 거예요. 최진봉 교수님, 네. 노주현 씨가 올해 73살인데 그렇죠. 아버지가 도쿄 유학생이고 도쿄 유학생이고. 어머니가 이화학당? 이화학당.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대단한 집안이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73세니까 아버님은 훨씬 더 이제 연세가 많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네. 당시에 도쿄 유학을 했다고 하면 일반인들은 유학을 가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유학까지 하셨고 어머님 이화학당 출신이라고 하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그리고 아버지도 이제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어머니가 종로에서 보석점을 할 정도면 그 당시에 보석점을 할 정도면 이 지금의 일반 무슨 뭐 보석 가게 하는 거하고 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웬만한 재산이 없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예.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긴 하셨지만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상황에 자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늘 얘기하는 게 형이 지금 노용학 씨 같은 경우는 전 대기업 부회장을 지내셨고요. 예. 누나 노숙자 선생님 같은 분도 유명 동양 화가고 본인이 늘 엄마한테 이게 야단 든 게 그거였대요. 형이나 누나보다 공부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가족들 모두가 다 능력 있고 정말 성공하신 가정의 한 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노주현 씨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드가 좀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그러겠네요. 얼굴 자체도 좀 귀공자 스타일 아닙니까? 누가 봐도 좀 딱 얼굴 인상 자체가 귀공자 스타일인데 가족이 그만큼 뭐랄까요 위험 있는 집안이기도 하고 예. 명성 있는 집안이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했고 또 가족 모두가 성공한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예. 본인이 연기 생활하면서도 한 번도 이렇게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꿀린다고 하나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다고 표현했어요, 그분이. 그런 걸 보면 어머니 아버지의 교육도 그렇지만 집안 전체가 정말 뭐랄까요 우리 사회에서 볼 때 귀감이 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자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네요. 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사실상 경제적으로 좀 어렵게 사는 게 맞았을 것 같은데요. 어머니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공부만 또 잘하신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장사까지 잘하시면서 사업 소환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예. 부모님이 두 분 다 이렇게 똑똑하시고 사업 소환이 있어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형 노용학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셨습니다. 예. 제가 대학교 시절에 그 저분을 주제로 해서 레포트를 썼는데요. 아, 그 정도예요? 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그 해외 시장을 진출하는 시절에 저분이 이제 미국 미국 현지 법인을 입지전적으로 개척한 분입니다. 그래서 CNN에서 인터뷰를 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고요. 미국 시장까지 개척을 해가지고 사실상 인정을 받아가지고 또 이제 중국 시장을 가가지고 또 중국에서 또 두 번째 엄청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둬가지고 모든 그 대기업들이 다 모셔가려고 하는 정도의 CEO여가지고 아마도 그러한 어떤 DNA가 있는
그 DNA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그 당시에 이제 CNN에서 평가를 할 때 방금 이제 노주현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꼼꼼하고 조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CNN에서는 굉장히 저돌적이고 진취적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아마도 그 부모님의 어떤 성품에서 또 이렇게 물려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노주현 씨도 젊은 시절에 배우 할 때요. 거의 뭐 트로이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잘 나갔어요. 네. 노주현 씨 젊었을 때 미남의 상징, 네. 꽃미남 트로이카 이런 식으로 옛날에 한진희 씨, 이영아 씨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노주현 씨가 이 얼굴이 굉장히 이국적인 느낌이 있어가지고 콧날 똑똑하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쌍꺼풀도 있고 그래가지고 당시에 그러니까 멜로에서 여주인공들이 뭔가 좀 이렇게 그 뭐 판타지를 가질 만한 그런 남자 주인공 역할로 굉장히 자주 나왔던 것이고 대학교 시절부터 대학 얼짱으로 유명해서 신인 배우 되자마자 당대 최고의 스타였던 뭐 문희 씨라든가 나훈아 씨 이런 분들이랑 같이 멜로 역할을 하는 영화로 바로 캐스팅이 되고 신인 배우로 등장하고 얼마 안 있어서 그 옛날 신문 기사에 뭐 사회면에 노주현 저기 사칭남 경찰에 구속되다 막 이런 식의 기사가 뜰 정도로 얼마나 노주현 씨를 여성들이 많이 선망했으면 예. 그럴 정도로 70년대, 80년대에 거쳐서 거의 뭐 일세를 풍미했던 배우였는데 뭐 얼마나 이게 자존심이 컸는지 보통 옛날에 그 연예인들이 방송국 간부들을 상대로 감히 안 좋은 싫은 소리 못했었는데 노주현 씨는 그냥 방송국 고위 간부를 상대로도 막 항의하고 그래서 달동네에서 이미숙 씨랑 같이 나오다가 이미숙 씨 하차하는 바람에 유탄을 맞아서 노주현 씨가 더불어 하차하게 되니까 아니 이런 식으로 왜 나를 하차시키는 게 어딨느냐라고 하면서 방송국 고위 간부한테 따지다가 둘이 막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운 적이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막 고고하고 프라이드가 강한 상태로 젊은 시절 배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네요. 예. 고두심 씨 아버지도 굉장히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네요. 고두심 씨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10대, 20대 그 사이에 나가셨어요. 돈 벌러. 여기가 너무 척박해서 뭐 먹고 살 그게 안 되니까 나가셔가지고 물물 교육. 그때 당시에는 병원, 마트 그런 것까지 다 가지고 계셨대요. 부자가 돼가지고. 근데 2차 대전 거기 폭격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 다 싸가지고 제주도에 이제 터를 잡으신 거예요. 그때 그 벌어온 돈이 진짜 컸나 봐요. 지금 이 칠성로라고 서울로 치면 명동 같은 데예요. 거기를 다 살 수가 있었대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하고 의논을 한 거예요. 우리가 거기를 살까 그렇지 않으면 밭이나 이런 부동산을 사가지고 농사를 지을까 그랬더니 둘 다 농부의 딸과 농부의 아들이었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우리는 농사를 짓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밭을 사고 집을 갖다가 크게 지어가지고. 참 특이해요. 그래서 2차 대전 그 즈음에 남태평양을 가서 돈을 벌어왔다는 그러니까요. 얘기거든요. 대단한 거죠. 그 야프섬이라는 곳인데 뭐 들어보지도 못한 섬 아니에요. 거기 가서 사업가로 성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차 대전 때 20년 만에 이제 제주도로 귀국을 하셨는데 그 얼마나 돈이 많았던지 칠성로 그 본인이 이제 고두심 선생님 말 그대로 옮기면 서울 명동급이라는 거리 전체를 살 정도라고 하니까 상상이 갈 정도의 돈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제 달러나 외화로 벌어 오셨겠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달러로 바꾸면 훨씬 더 돈을 많이 줄 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 부모님들은 농사꾼 출신이었기 때문에 농사지을 땅을 샀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 여기 지금 인터뷰는 안 나왔습니다만 재밌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제주도로 무전여행 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청년들은. 그러니까 돈 없이 그냥 가는 거잖아요. 배 타고 가기도 하고 가서 이제 밥을 얻어먹고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무전여행이니까. 근데 고두심 씨 부모님이 있던 집이 유명했다는 거 아니에요. 무전여행원 청년들, 그럼 젊은이들한테 무료로 밥을 제공해주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애들이 젊은이들 돌아다니면서 먹기도 힘들고 이렇게 무전여행 할 때는 힘들 텐데 그 집 가면 밥을 얻어먹을 수 있다는 게 입소문이 나서 무전여행원 모든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이 그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고 올 정도로 그만큼 부유했던 가정이라는 것이 고두심 씨의 지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심가의 땅을 다 살 정도로 돈이 많았지만 농촌을 사가지고 그렇게 재테크는 뛰어나지 않았다 그런 얘기인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제주도의 명동이라고 할 만한 말씀하신 대로 중심가의 상업지구 땅을 충분히 다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이 있었지만 그 상업지구를 사지 않고 논밭을 샀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DNA가 농사꾼 DNA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남태평양에 일제시대 때 남태평양 가서 돈을 벌어올 정도의 진취적인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어떻게 또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도시에 나와서 돈을 막 벌다가도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면은 뭔가 전원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좀 사시려고 의지를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 그 고두심 씨 부모님들도 그런 성향이셨던 것 같고 그래서 당시에 제주도에서 논밭을 사서 농사를 지셨다. 근데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 전래 풍습이 나그네가 오면은 밥을 대접을 해주는 풍습이 있잖아요. 특히 부잣집에서는 당시에 아마 고두심 씨 집이 제주도 제일 부자 중에 한 집이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의뢰의 도시에서 그 무전여행 학생들이 오면 밥을 대접해주는 매우 인심 좋은 집 그렇게 이름이 났었다고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가족과 관련한 이야기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키워드 먼저 보겠습니다. 강동원 씨가 1987이라고 읽는 게 맞죠? 이 영화에서 이제 이한열 열사 역할을 했는데 울었어요. 예, 그랬죠. 그게 뭐냐면 사실은 강동원 씨가 영화를 찍기 시작할 때부터 논란이 있었던 게 이제 강동원 씨의 외 증조부인가요? 그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어요. 외 증조부가 친일 행적을 했고 친일 인명사전에 올라와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을 이런 자손이 이한열 열사의 역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고 하는 비판 여론이 있었죠. 그게 이제 영화 그 기획사의 홈페이지도 올라오고 막 이러면서 논란이 됐었고요. 강동원 씨가 마음으로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어젠가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가셨었잖아요. 시사회장에 가셔서 영화 같이 봤는데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게 많은 빚을 지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본인이 느꼈다라고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연좌제가 없어졌잖아요. 아니, 강동원 씨 외 증조부가 물론 친일 행적을 했으면 그건 친일 행적한 것대로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분이 친일 행적을 했다고 해서 강동원 씨가 친일 행적을 한 건 아니잖아요. 증조부 일을. 그렇죠. 외 증조부가 했던 일이 강동원 씨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건 연좌제예요. 근데 우리 사회는 연좌제를 인정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증조부가 했던 일을 본인이 책임지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강동원 씨는 저는 그 영화에 출연할 때 강동원 씨는 어떤 입장이었냐면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그 탄핵되기 전에 기획이 됐고 영화가 촬영이 시작됐고 캐스팅이 된 상태였단 말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이죠. 그러니까 1987년도 이 영화에 1987 영화에 이한열 역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블랙리스트에서 올라갈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문제였어요. 그 위험성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동원 씨가 흔쾌히 본인한테 어찌 보면 불이익이 올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한열 열사의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크게 박수 쳐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찌 보면 그 일, 그러니까 외 증조부의 그런 친일 행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그걸 했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사죄의 의미도 그는 담겨 있다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강동원 씨의 저런 모습을 칭찬해줘야지. 그 외 증조부가 친일 행적을 했으니까 손자인, 외 증손자인 사람한테까지도 그걸 묻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진짜요. 강동원 씨의 좀 목소리를 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감독님이 울보예요.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참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게 많은 빚을 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었고 얼마 안 있어서 그 옛날 신문 기사에 뭐 사회면에 노주현 저기 사칭남 경찰에 구속되다 막 이런 식의 기사가 뜰 정도로 얼마나 노주현 씨를 여성들이 많이 선망했으면 그럴 정도로 70년대, 80년대에 거쳐서 거의 뭐 일세를 풍미했던 배우였는데 얼마나 이게 자존심이 컸는지 보통 옛날에 그 연예인들이 방송국 간부들을 상대로 감히 안 좋은 싫은 소리 못했었는데 노주현 씨는 그냥 방송국 고위 간부를 상대로도 막 항의하고 그래서 달동네에서 이미숙 씨랑 같이 나오다가 이미숙 씨 하차하는 바람에 유탄을 맞아서 노주현 씨가 더불어 하차하게 되니까 아니 이런 식으로 왜 나를 하차시키는 게 어딨느냐라고 하면서 방송국 고위 간부한테 따지다가 둘이 막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운 적이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막 고고하고 프라이드가 강한 상태로 젊은 시절 배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네요. 고두심 씨 아버지도 굉장히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네요. 고두심 씨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10대, 20대 그 사이에 나가셨어요. 돈 벌러. 여기가 너무 척박해서 뭐 먹고 살 그게 안 되니까 나가셔가지고 물물 교육.
그때 당시에는 병원, 마트 그런 것까지 다 가지고 계셨대요. 부자가 돼가지고. 근데 2차 대전 거기 폭격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 다 싸가지고 제주도에 이제 터를 잡으신 거예요. 그때 그 벌어온 돈이 진짜 컸나 봐요. 지금 이 칠성로라고 서울로 치면 명동 같은 데예요. 거기를 다 살 수가 있었대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하고 의논을 한 거예요. 우리가 거기를 살까 그렇지 않으면 밭이나 이런 부동산을 사가지고 농사를 지을까 그랬더니 둘 다 농부의 딸과 농부의 아들이었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우리는 농사를 짓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밭을 사고 집을 갖다가 크게 지어가지고. 참 특이해요. 그래서 2차 대전 그 즈음에 남태평양을 가서 돈을 벌어왔다는 그러니까요. 얘기거든요. 대단한 거죠. 그 야프섬이라는 곳인데 뭐 들어보지도 못한 섬 아니에요. 거기 가서 사업가로 성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차 대전 때 20년 만에 이제 제주도로 귀국을 하셨는데 그 얼마나 돈이 많았던지 칠성로 그 본인이 고준심 선생님 말 그대로 옮기면 서울 명동급이라는 거리 전체를 살 정도라고 하니까 상상이 갈 정도의 돈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제 달러나 외화로 벌어오셨겠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달러로 바꾸면 훨씬 더 돈을 많이 줄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 부모님들은 농사꾼 출신이었기 때문에 농사지을 땅을 샀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 여기 지금 인터뷰는 안 나왔습니다만 재밌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제주도로 무전여행 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청년들은. 그러니까 돈 없이 그냥 간 거지. 강동원 씨가 직접 뭐 전화해서 신고하고 이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오해가 잘못 퍼져서 강동원 씨한테 좀 잘못된 인식이 생긴 것 같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왜 할머니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인데 왜 증조부는 어떻게 친일파냐? 그러니까 이게 며느리로 사돈관계였던 네, 거죠. 맞습니다. 며느리로 와가지고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그 고 노원필 씨의 후손이어서 그런 것이고 당시에 이제 3.1운동 이후에 각 지역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고 노원필 씨가 구포 만세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고 노원필 씨를 독립운동 이렇게 훈장까지 주는 어떤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장손녀가 바로 이 강동원 씨의 외조모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집안은요 노주현 씨인데 노주현 씨 집안도 대단하네요. 좀 노주현 씨 인터뷰부터 좀 먼저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가 고생을 하셨고 어머니가 고생을 하셨지만은 그래도 그냥 남부럽지 않게 키워주셨어요. 옛날에 보석상도 하셨고 생활 능력이 있으신 거죠. 어머니 아버지의 그 DNA가 조금 훌륭하세요. 동경 유학하시고 어머니는 이화학당 출신이시고 또 우리 형님은 아주 굉장히 치밀하고 조직적이신 분이에요. 저하고 달리. 그래서 그 대기업의 그 살림살이를 꾸려나가셨고 또 우리 형님이 제일 처음에 해외 현지 법인을 만든 사람입니다. 누님은 이제 서울미대에 나와가지고 동양화가인데 아마 꽃그림으로는 아마 돼갈 거예요. 최진봉 교수님, 노주현 씨가 올해 73살인데 그렇죠. 아버지가 도쿄 유학생이고 도쿄 어머니가 이화학당? 이화학당.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대단한 집안이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73세니까 아버님은 훨씬 더 이제 연세가 많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도쿄 유학을 했다고 하면 일반인들은 유학을 가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유학까지 하셨고 어머님 이화학당 출신이라고 하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그리고 아버지도 만약에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어머니가 종로에서 보석점을 할 정도면 그 당시에 보석점을 할 정도면 이 지금의 일반 무슨 뭐 보석 가게 하는 거하고 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웬만한 재산이 없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긴 하셨지만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상황에 자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늘 얘기하는 게 형이 지금 노용학 씨 같은 경우는 전 대기업 부회장을 지내셨고요. 누나 노숙자 선생님 같은 분도 유명 동양 화가고 본인이 늘 엄마한테 이게 야단 든 게 그거였대요. 형이나 누나보다 공부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가족들 모두가 다 능력 있고 정말 성공하신 가정의 한 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노주현 씨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드가 좀 대단하신 분 같아요. 얼굴 자체도 좀 귀공자 스타일 아닙니까? 누가 봐도 좀 딱 얼굴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심정으로 참여했던 건데 아직도 마음이 많이 아프고. 근데요, 저는요, 요즘에 조금 섭섭했습니다. 우리 강배우가요, 이한일의 과르는데, 홍보 포스터에 통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잠깐 이렇게 물었어요. 왜 우리 강배우는 홍보가 안 되냐? 내가 물었더만 깜짝 놀래게 감춰놨대요.
네, 저런 일화도 있었는데 사실 강동원 씨가 그 외 증조부가 친일 임명 사전에 올랐을 때 그때 논란이 좀 마음에 부담이 됐을까요? 강동원 씨 같은 경우에 이제 과거에 그 이 예능인가 어딘가에서 왜 증조부에 대해서 좀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서 네. 그게 이제 두고두고 캡처가 돼가지고 이제 뭐 친일 뭐 조상을 미화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목을 잡게 된 것인데 근데 강동원 씨는 잘 몰랐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증조부에 대해서 그 어떤 사실은 또 왜 증조부가 뭐 어떤 일을 하신 분인지 모르는 젊은이들도 꽤 됩니다. 그렇겠죠. 뭐 일일이 그렇죠. 다 알면서 잘하진 않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모르고 그냥 가볍게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알았다는 거죠. 친일 임명사전에 등재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돼서 사과를 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이 조금 너무 뭐 친일파의 후손 이런 식으로 낙인 찍기를 한 것이 아니냐. 근데 이제 강동원 씨는 사과도 사과지만 좀 친일파 후손이라고 또 낙인 찍기에도 확실히 애매한 게 뭐냐면 네. 외가에 그러니까 외 증조부는 친일명사전에 올랐지만 네. 외 할머니는 독립운동가 후손이거든요. 네.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한 분은 그 친일인명사전에 올랐고 한 분은 독립운동가 후손이기 때문에 핏줄로 따지면 반반이거든요. 그럼 이분의 정체성을 그럼 어느 쪽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그 이 친일 쪽으로 나서는 건 문제가 있고 근데 그 강동원 씨가 낙인이 찍히게 된 또 다른 이유가 과거에 강동원 씨가 이런 사실을 폭로한 게시글이 삭제가 됐는데 그게 누군가가 이제 신고를 하고 이의 제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삭제를 하는 거거든요. 분쟁이 된 글은. 예. 그런데 신고자 명의가 강동원 명의로 돼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강동원 씨가 직접 어떻게 한 거 아니냐. 예. 그렇게 이제 오해가 된 건데 그게 아니라 소속사가 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소속사가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물론 소속사가 잘못했는데 예. 소속사가 한 건데 서류의 어떤 그 시스템상 직접 피해를 당하는 사람 명의가 거기에 올라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강동원 이름이 올라간 인상 자체가 기공자 스타일인데 가족이 그만큼 뭐랄까요 좀 위험 있는 집안이기도 하고 예. 명성 있는 집안이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했고 또 가족 모두가 성공한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예. 본인이 연기 생활하면서도 한 번도 이렇게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꿀린다고 하나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다고 표현했어요 그분이. 그런 걸 보면 어머니 아버지의 교육도 그렇지만 집안 전체가 정말 뭐랄까요 우리 사회에서 볼 때 귀감이 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자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네요. 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사실상 경제적으로 좀 어렵게 사는 게 맞았을 것 같은데요. 어머니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공부만 또 잘하신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장사까지 잘하시면서 사업 소환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예. 부모님이 두 분 다 이렇게 똑똑하시고 사업 소환이 있어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형 노용학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셨습니다. 예. 제가 대학교 시절에 그 저분을 주제로 해서 레포트를 썼는데요. 아, 그 정도예요? 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그 해외 시장을 진출하는 시절에 저분이 이제 미국 시장을 미국 현지 법인을 입지전적으로 개척한 분입니다. 그래서 CNN에서 인터뷰를 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고요. 미국 시장까지 개척을 해가지고 사실상 인정을 받아가지고 또 이제 중국 시장을 가가지고 또 중국에서 또 두 번째 엄청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둬가지고 모든 그 대기업들이 다 모셔가려고 하는 정도의 CEO여가지고 아마도 그러한 어떤 DNA가 있는 그 DNA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그 당시에 이제 CNN에서 평가를 할 때 방금 이제 노주현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꼼꼼하고 조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CNN에서는 굉장히 저돌적이고 진취적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아마도 그 부모님의 어떤 성품에서 또 이렇게 물려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노주현 씨도 젊은 시절에 배우 할 때요. 거의 뭐 트로이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잘 나갔어요. 네. 노주현 씨 젊었을 때 미남의 상징, 네. 꽃미남 트로이카 이런 식으로 옛날에 한진희 씨, 이영하 씨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노주현 씨가 이 얼굴이 굉장히 이국적인 느낌이 있어가지고 콧날 똑똑하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쌍꺼풀도 있고 그래가지고 당시에 그러니까 멜로에서 여주인공들이 뭔가 좀 이렇게 그 뭐 판타지를 가질 만한 그런 남자 주인공 역할로 굉장히 자주 나왔던 것이고 대학교 시절부터 대학 얼짱으로 유명해서 신인 배우 되자마자 당대 최고의 스타였던 뭐 문희 씨라든가 나훈아 씨 이런 분들이랑 같이 멜로 역할을 하는 영화로 바로 캐스팅이 되고 신인 배우로 등장하고